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뉴질랜드. 그런데 왜 이 나라 국토의 80%는 아무도 살지 않을까요? 뉴질랜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남섬과 북섬을 합치면 한국의 2.7배나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죠. 기후도 완벽합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은 덥지 않고 겨울은 따뜻해서 1년 내내 살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뉴질랜드 인구는 겨우 52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5,20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죠. 한국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작은데도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보다 10배나 많은 인구죠. 쉽게 말해서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2.7배 더 큰 땅에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인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만 국인 60만 명이 사는데 뉴질랜드 전체보다 서울이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뉴질랜드의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뉴질랜드 전체 면적의 80%는 말 그대로 무인지대입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완전한 빈 땅이죠. 이 수치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산이 많아서 실제 거주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국토의 절반 이상에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토의 5분의 4가 아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0%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뉩니다. 지리적으로는 남섬이 더 크지만 인구는 정반대입니다. 전체 인구의 77%가 상대적으로 작은 북섬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남섬에는 겨우 23%의 인구만이 거주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불균형적인데 북섬 내에서도 인구 분포는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북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 대도시권에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집중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대도시권이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영국의 런던도 전체 인구의 13% 정도만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도시 집중으로 유명한 일본의 도쿄조차 전체 인구의 28% 수준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혼자서 전체 인구의 37%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뉴질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인구 집중도가 높은 선진국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섬의 다른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면 수도인 웰링턴이 약 50만 명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해밀턴이 약 25만 명, 타우랑가가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섬의 상위 5개 도시가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섬은 어떨까요? 남섬의 상황은 정말 극단적입니다.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는 크라이스트처치로 약 40만 명이 거주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캔터베리 평원이라는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남섬에서는 드물게 인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크라이스트처치를 제외한 남섬의 나머지 지역은 정말 한산합니다. 남섬 전체 면적에서 크라이스트처치를 제외하면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겨우 오전 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노스다코타나 사우스다코타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황무지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1.5배나 되는 남섬에 이렇게 적은 사람이 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역사적으로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남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극단적인 인구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인구 분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의 크기와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북섬은 한국보다 약간 큰 크기죠. 남섬은 훨씬 더 커서 한국의 1.5배 정도 됩니다. 두 섬을 합치면 한국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겨우 왜 20만 명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기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코에펜 기후 분류상 해양성 온대 기후로 분류됩니다. 이는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서유럽 대부분 지역과 동일한 기후형입니다. 건조한 계절이 없고 여름은 따뜻하며 겨울은 온화합니다. 연중 강수량도 적당하여 농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죠.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를 가진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유럽은 물론이고 캐나다의 밴쿠버, 멕시코시티, 페루의 리마와 쿠스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등이 모두 비슷한 기후입니다. 호주 남동부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들은 모두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만은 예외입니다. 비슷한 크기와 기후를 가진 영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281명입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겨우 18명에 불과하죠. 이는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비교는 다른 섬 국가들과의 비교입니다. 뉴질랜드보다 훨씬 작은 섬들이 훨씬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은 뉴질랜드보다 작지만 1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30배 가까운 인구입니다. 일본의 혼슈도 뉴질랜드와 비슷한 크기지만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합니다. 심지어 영국 본토인 그레이트 브리튼 섬도 뉴질랜드보다 작지만 6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합니다. 뉴질랜드의 인구 분포가 얼마나 특이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작은 섬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면적의 0.27%에 불과하지만 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홍콩은 뉴질랜드 면적의 0.4%인데 750만 명이 거주합니다. 대만은 뉴질랜드 면적의 13%인데 2,300만 명이 살고 있죠. 이런 비교들이 뉴질랜드의 특이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뉴질랜드를 이렇게 비어있는 나라로 만든 걸까요? 그 답은 매우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가 목축업 중심 사회가 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리적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이 20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인구가 적고 불균형적으로 분포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얼마나 외딴 곳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뉴질랜드를 찾아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를 둘로 나누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지 반구와 바다 반구로 나누는 것이죠. 육지 반구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대륙이 몰려있는 쪽입니다. 반대편 바다 반구는 거의 온통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는 이 바다 반구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땅덩어리인 셈이죠. 뉴질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큰 땅덩어리는 호주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무려 2,000km나 됩니다. 2,0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 한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방콕까지가 약 2,300km,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가 약 3,300km인 것을 생각하면 뉴질랜드는 정말 절망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도 호주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다른 방향으로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동쪽으로는 수천 킬로미터의 태평양이 펼쳐져 있고
그 끝에 남미 대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쪽으로는 작은 태평양 섬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들도 모두 수백,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극 대륙이 있지만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얼음 덩어리일 뿐입니다. 서쪽으로는 호주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2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죠. 이런 극단적인 고립 때문에 현재도 뉴질랜드 주변 남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한산한 바다입니다. 항공편이나 선박 항로가 가장 적은 지역이기도 하죠. 21세기인 지금도 오클랜드에서 시드니까지 가는데 거의 4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런던에서 아테네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유럽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리를 가야 겨우 가장 가까운 이웃 도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럽 사람들에게 뉴질랜드는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뉴질랜드로 가려면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아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립 때문에 뉴질랜드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대형 거주 가능 땅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수만 년 전부터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 아시아로, 그리고 베링 육교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갔죠. 하지만 뉴질랜드는 13세기까지, 그러니까 불과 800년 전까지도 인류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완전한 처녀지였습니다. 8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로 치면 고려 후기, 몽골 침입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 시절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인간이 뉴질랜드 땅을 밟았다는 뜻이죠. 그 주인공들은 폴리네시아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우연히 뉴질랜드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시기나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3세기 중반쯤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시기가 바로 칭기즈칸과 몽골군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던 때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고 유럽까지 진출하던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폴리네시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초기 정착민들이 바로 마오리족의 조상들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 때문이었죠. 그 후 400여 년간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유일한 주인이었습니다. 17세기 중반까지 말 그대로 아무도 이들의 존재를 몰랐죠. 최초로 마오리족이 아닌 사람이 뉴질랜드를 발견한 것은 1942년의 일입니다. 네덜란드 탐험가 아벨 타스만이었죠. 하지만 타스만은 잠깐 들렀다가 떠났고 그 후로도 한동안 뉴질랜드는 잊혀진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유럽인의 접촉은 1799년에야 시작됩니다.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재발견하고 탐사한 것이죠. 쿡 선장의 탐사 이후부터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멀고 가기 어려운 땅이었죠.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다른 섬나라들은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륙과 가까워서 일찍부터 발견되고 정착이 이루어졌죠. 당연히 인구도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천천히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달랐습니다. 13세기까지 인구가 0명이었다가 폴리네시아인들이 와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직전인 18세기 말 마오리족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인구 증가의 시작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13세기에 뉴질랜드 인구가 0명일 때 일본이나 영국은 이미 수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금방 좁혀지는 게 아닙니다. 인구 증가에는 기하급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100명이 있는 곳과 100만 명이 있는 곳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더라도 절대 수치의 차이는 계속 벌어집니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지리적 고립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오리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쳐옵니다. 바로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시작된 것이죠. 1840년 영국은 뉴질랜드를 공식적으로 식민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대규모 이민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뉴질랜드의 인구 구성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마오리족에게는 재앙이었죠.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들이 마오리족을 덮쳤습니다. 마오리족은 이런 질병들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세기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살았던 대가였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 같은 질병들이 마오리족 사회를 휩쓸었죠. 설상가상으로 식민지화 과정에서 마오리족과 유럽 정착민들 사이에 무력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마오리족 법과 관습을 무시한 새로운 법률 시스템의 도입도 마오리족 사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마오리족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쿡 선장이 도착했을 때 약 20만 명이었던 마오리족 인구는 1990년에는 고작 4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20년 만에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는 정말 충격적인 감소율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온 유럽계 정착민들의 수는 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19세기 말에는 뉴질랜드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었던 마오리족은 소수 민족이 되었고 유럽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뉴질랜드의 지리적 특성이 인구 증가에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영국이 식민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로 몇 달씩 걸려서 가야 하는 먼 땅이었거든요. 게다가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정착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 뉴질랜드로 오는 이민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뉴질랜드는 늦은 시작과 제한적인 인구 유입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고립이 뉴질랜드에 미친 영향은 인구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과 지형 자체가 사람들이 살기에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뉴질랜드의 지형을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북섬에 몰려 살고 남섬은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기 유럽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남섬을 더 선호했습니다. 북섬에는 마오리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 충돌이 잦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1860년대에 남섬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남섬이 북섬보다 인구가 더 많았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금이 고갈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남섬을 떠나 북섬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두 섬의 지형적 차이에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위치한 곳을 지질학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태평양판과 호주판이 만나는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두 거대한 지각판이 충돌하는 경계선 위에 있는 거죠. 이 지각판의 충돌이 뉴질랜드의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남섬과 북섬의 지형적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었죠. 남섬 아래쪽에서는 서쪽으로 움직이는 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움직이는 호주판 밑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각판의 충돌이 지난 4,500만 년 동안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0km 두께의 암석층이 위로 밀려 올라와서 거대한 산맥을 형성한 것입니다. 바로 남알프스 산맥이죠. 이 산맥의 이름이 알프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유럽의 알프스 산맥과 비슷한 규모와 웅장함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알프스 산맥은 남섬의 거의 전체 길이를 관통하며 뻗어 있습니다. 남섬이 약 500km 길이인데 산맥도 거의 그만큼 이어져 있죠. 이 산맥에는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18개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국산은 3724m로 일본의 후지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입니다.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2744m인 것을 생각하면 남알프스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산맥이 남섬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입니다. 거대한 산맥이 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 문제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높은 산맥은 섬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산을 관통하는 도로나 터널을 만드는 것은 평지에 도로를 놓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어려운 일입니다. 철도나 다른 대중교통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악 지형에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후의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산맥이 남섬의 기후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남섬의 서쪽에서는 태즈먼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지배적입니다. 이 바람은 바다에서 수분을 머금고 육지로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습한 바람이 남알프스 산맥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공기는 수분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남섬 서쪽 해안가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연간 강수량이 3,000mm를 넘는 곳도 있을 정도죠. 이는 한국 평균 강수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농업이나 정착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반대로 산맥을 넘어온 바람은 이미 수분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은 오히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이를 포엔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 결과 남섬의 동쪽 지역은 정반대로 매우 건조해집니다. 연간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 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의 사막 기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 차이 때문에 남섬에서는 어디에 살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서쪽에 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동쪽에 살면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문제인 거죠. 서쪽은 평지도 별로 없을 뿐더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쪽은 평지가 있긴 하지만 워낙 건조해서 관계시설 없이는 농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뭄이 자주 발생해서 안정적인 농업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섬에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북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섬도 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섬처럼 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은 없습니다. 북섬의 산들은 대부분 화산들이고 이들은 남섬의 남알프스처럼 연속된 거대한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섬에는 남섬보다 훨씬 더 많은 평지가 있습니다. 특히 섬의 북쪽 지역에는 상당히 넓은 평야들이 펼쳐져 있죠. 기후도 남섬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대한 산맥이 없어서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섬은 남섬보다 적도에 가까이 있어서 기온도 더 따뜻합니다. 특히 오클랜드가 있는 북쪽 지역은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또한 북섬의 화산 활동은 남섬과 달리 토양에 도움이 됩니다. 남섬의 화산들은 대부분 휴화산이거나 사화산이어서 화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수백 년간 분화한 적이 없는 산들이 대부분이죠. 반면 북섬의 화산들은 여전히 활동 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험할 정도로 자주 폭발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 소규모로 분화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화산 활동이 토양에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화산재해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북섬의 토양은 남섬보다 훨씬 비옥합니다. 농업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인 거죠. 교통도 북섬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대한 산맥이 없어서 섬 안에서 이동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비용도 남섬보다 훨씬 적게 들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북섬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남섬의 금광 때문에 남섬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금이 고갈되고 나서는 북섬의 장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기후, 더 비옥한 토양, 더 많은 평지, 더 나은 교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북섬이 인구의 중심지가 된 거죠. 특히 오클랜드 지역은 이런 장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북섬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기후가 가장 온화합니다.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업도 가능하고 도시 건설에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항구들이 있어서 해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모두에 좋은 천연 항구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배를 띄우기가 편리합니다. 이런 지리적 장점들이 복합되어 오클랜드를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북섬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건 아닙니다. 북섬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거든요. 북섬의 화산 활동이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간 북섬에서만 4번의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언제든 더 큰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또한 북섬도 전체적으로는 산악 지형이 많아서 정작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북섬 인구의 대부분이 몇 개의 주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뉴질랜드 전체로 보면 남섬은 너무 험준하고 극단적인 기후 때문에 사람 살기 어렵고 북섬은 상대적으로 나을 뿐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형과 기후만이 뉴질랜드 인구 분포를 결정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나라의 독특한 농업 구조도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뉴질랜드의 농업을 이해하면 왜 이 나라가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특정 지역에만 사람들이 몰려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하면 푸른 초원과 양들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목가적인 풍경 뒤에는 뉴질랜드가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땅은 전체 국토의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작은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산이 많아서 경작지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 국토의 15% 정도는 농경지입니다. 일본도 섬나라이고 산이 많지만 12% 정도는 농경지죠. 심지어 사막이 많은 이집트도 3%, 요단도 3% 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겨우 2%입니다. 이는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경지가 적을까요? 앞서 설명한 지형과 기후 문제가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남섬의 경우 거대한 산맥이 섬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평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평지도 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동쪽은 너무 건조해서 농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주변의 캔터베리 평원이 남섬에서 거의 유일한 대규모 농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섬보다는 평지가 많지만 여전히 산악 지형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뉴질랜드의 화산 활동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많으면 토양이 비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질랜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지난 1800년 동안 뉴질랜드 전체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분화는 겨우 13번뿐입니다. 북섬만 따져봐도 지난 100년간 4번의 소규모 분화만 있었을 뿐이죠. 이를 다른 화산 지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일본은 평균적으로 매년 15번의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1년에 15번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는 한 화산만 해도 2018년 이후로만 6번이나 분화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어야 화산재가 자주 떨어져서 토양이 지속적으로 비옥해집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화산 활동이 너무 드물어서 토양이 자연적으로 비옥해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되어서 뉴질랜드는 농작물 재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농작물을 포기하고 대신 가축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뉴질랜드의 기후와 지형은 농작물 재배에는 불리하지만 목축업에는 의외로 적합합니다. 온화한 기후 덕분에 1년 내내 풀이 자랄 수 있고 적당한 강수량으로 목초지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도 목축업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농경지는 아니어도 경사진 언덕에서도 풀은 잘 자라거든요. 뉴질랜드 정부와 농민들은 이 점에 주목해서 대규모 목축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는 뉴질랜드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와 그 위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양과 소들이죠. 숫자로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2,700만 마리의 양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당 양이 5마리가 넘는 셈이죠. 소도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사람 한 명당 소가 2마리씩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가축과 사람의 비율이 극단적인 나라는 뉴질랜드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대규모 목축업 덕분에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양모와 양고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수출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제품입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유제품 수출국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이 뉴질랜드 최대 수출 품목이죠. 이 정도로 목축업에 특화되다 보니 뉴질랜드 전체 국토의 55%가 목축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2%의 땅에서만 기르지만 목축업은 55%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본질적으로 거대한 목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인구 증가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됩니다. 목축업은 농업에 비해 훨씬 적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쌀이나 밀 같은 농작물을 기르려면 파종, 제초, 수확 등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축업은 넓은 목초지에 가축을 풀어놓고 가끔씩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농업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1,000헥타르의 땅을 농경지로 쓰면 수십 명의 농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목초지로 쓰면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뉴질랜드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목축업 중심의 경제는 도시 발달에도 제약을 만듭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목축업은 상대적으로 가공 과정이 단순하고 필요한 인력도 적습니다. 유제품 공장이나 육류 가공 공장은 있지만 이런 시설들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의 경제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초기 유럽 정착민들이 금광이 고갈된 후 대안을 찾다가 목축업을 선택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목축업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목축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가 생산하는 식품의 양은 약 4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국 인구 520만 명의 8배에 해당하는 양이죠. 이 중 95%를 100여 개국에 수출해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460억 뉴질랜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역설적으로 인구 증가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너무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산업이 발달할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인력 집약적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된 거죠. 게다가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은 제조업 발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조업이 성공하려면 원자재를 싸게 들여오고 완성품을 멀리 팔 수 있어야 하는데 뉴질랜드는 모든 면에서 불리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멀리서 가져와야 하니 비싸고 완성품을 수출하려면 또 멀리 보내야 하니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원자재, 농축산물로는 잘 수출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남섬의 금광이 고갈되었을 때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금 때문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당시 뉴질랜드 정착민들이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광물 자원은 금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석탄이 좀 있긴 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웠죠. 석유나 천연가스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뉴질랜드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발달시키려고 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유럽, 동아시아, 북미 등 주요 소비 시장까지는 모두 10,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런 먼 거리까지 운송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죠. 게다가 뉴질랜드 자체의 내수 시장은 너무 작았습니다. 당시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찾은 해답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이 가벼우면서도 가치가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양털은 부피 대비 가격이 높아서 먼 거리 운송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유제품도 마찬가지였죠. 치즈나 버터 같은 가공 유제품은 운송비를 감안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들은 유럽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뉴질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목축업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우선 양과 소를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우수한 품종들을 수입했죠. 목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시림을 대규모로 개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고유의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적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냉장 기술의 발달도 뉴질랜드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1882년 최초로 냉동 양고기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경제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냉장선 덕분에 신선한 육류와 유제품을 지구 반대편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후 뉴질랜드는 영국의 농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에 대량의 농축산물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식량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은 뉴질랜드의 농축산물에 크게 의존했고 이는 뉴질랜드에게는 큰 경제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뉴질랜드 사회 구조에 미친 영향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보면 뉴질랜드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소득이 영국보다도 높았을 정도죠. 이런 부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등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목축업 중심의 경제는 소수의 대농장주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넓은 목초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게다가 목축업은 계절적 특성이 강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양털 깎기나 출산 시즌 같은 특정 시기에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소수의 관리인만 있으면 충분했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뉴질랜드는 일찍부터 계절 노동자들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목축업 중심의 경제는 도시 발달을 제약했습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보통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하지만 목축업은 상대적으로 가공 과정이 단순하고 대부분 항구 도시에서 바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내륙의 중간 규모 도시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항구 도시 몇 개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났죠. 20세기 중반까지도 뉴질랜드 경제는 거의 완전히 영국에 의존했습니다. 수출의 80% 이상이 영국으로 향했고 수입의 대부분도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의존적 관계는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 EEC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영국이 유럽 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뉴질랜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거죠. 이는 뉴질랜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의존해온 주요 시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셈이었거든요. 뉴질랜드는 급하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품질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후 한국, 대만, 홍콩 등도 주요 시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중국 시장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입니다. 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의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이 다변화되었다고 해서 뉴질랜드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농축산업이 경제의 핵심이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토가 목축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농축산업의 규모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양이 2,700만 마리, 소가 1,000만 마리, 사슴이 100만 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한 명당 양 5마리, 소 2마리씩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 세계 양털 수출의 25%를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이나 되는 거죠. 유제품 수출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유제품 수출의 3분의 1을 뉴질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분유 수출에서는 뉴질랜드가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전지분유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죠. 이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 뉴질랜드 농축산업은 세계 식품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전 세계 유제품 가격이 오르내릴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역설적으로 뉴질랜드의 인구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본질적으로 토지 집약적 산업입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현재 뉴질랜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토의 55%를 사용하고 있죠. 이는 나머지 95%의 인구가 국토의 45%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45% 중에서도 산악지대, 국립공원, 도시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새로운 개발이 가능한 땅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또한 목축업 중심의 경제는 제조업 발달을 구조적으로 저해합니다. 뉴질랜드는 원자재는 수출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양털을 생산하지만 그 양털로 만든 고급 의류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우유는 대량으로 수출하지만 고급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고부가가치 유제품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죠. 이런 구조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만듭니다.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면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같은 전문직 일자리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화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호주나 영국, 미국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IT 산업, 영화 산업, 관광업 등을 육성해서 경제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시리즈 성공 이후 뉴질랜드는 영화 촬영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연간 400만 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어요. IT 사내업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기술과 IT를 결합한 에그테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농축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GDP에서 농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수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200년 가까이 이어온 목축업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뉴질랜드를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인구 증가의 구조적 제약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전통적인 뉴질랜드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규모 이민자 유입입니다. 이들이 뉴질랜드의 인구 구조와 사회 모습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거든요. 뉴질랜드의 인구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민자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뉴질랜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의 인구 증가 패턴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뉴질랜드가 100만 명의 인구에 도달한 것은 1921년의 일입니다. 마오리족이 처음 정착한 지 약 700년, 유럽인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지 70년 만의 일이었죠. 이후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는 45년이 걸렸습니다. 1956년에 200만 명에 도달했죠.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1976년에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2006년에 400만 명에 도달했죠. 그런데 40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는 겨우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뉴질랜드 인구 증가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006년 이후의 급속한 증가는 자연 증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뉴질랜드의 출산율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의 출산율은 2.1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출산율은 1.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자연 증가만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민자 유입 때문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인구의 27%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뉴질랜드의 특수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 비율이 14% 정도입니다. 캐나다가 21%, 호주가 30% 정도죠. 한국은 겨우 3% 수준입니다. 일본은 2%도 안 됩니다. 뉴질랜드의 27%는 정말 높은 수치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6년에는 해외 출생자 비율이 17%였는데 20년 만에 10%포인트나 증가한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뉴질랜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연간 4만 5천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5천 명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여유분도 두었죠. 이는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44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인구의 1% 이상을 매년 새로운 이민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겠다는 것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7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뉴질랜드에 정착했습니다. 연평균 5만 4천 명으로 목표치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특징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의 출신을 다양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뉴질랜드는 백인 우선 정책을 펼쳤습니다. 2차 대전 이후까지도 비백인계 이민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했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뉴질랜드 이민자의 90% 이상이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이런 인종차별적 정책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신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 이민자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오는 이민자 중 영국 출신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지만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2위는 중국으로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3위는 인도로 12%, 4위는 필리핀으로 8%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지, 사모아, 통가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1986년에는 뉴질랜드 인구 중 아시아계가 겨우 1.2%였는데 2018년에는 15.1%까지 증가했습니다. 30년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중국계가 5.9%, 인도계가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뉴질랜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보면 경제 활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교육열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아서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들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이 된 데는 이들의 기여가 큽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다양한 문화와 음식, 예술을 가져오면서 뉴질랜드 사회가 훨씬 다채로워졌습니다. 오클랜드 같은 도시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문화 행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60% 이상이 오클랜드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구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뉴질랜드 전체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인구는 같은 기간 12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50% 증가했습니다. 반면 남섬의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최대의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자리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사무직 일자리는 오클랜드에 집중되어 있죠. 셋째, 같은 출신 국가의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정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육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죠. 다섯째, 국제적인 분위기가 가장 강한 곳이어서 외국인이 살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중 현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입니다. 2000년 오클랜드 평균 주택 가격은 20만 뉴질랜드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1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2년 만에 5배 이상 오른 거죠.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7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9억 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오클랜드 평균 연봉은 4만 4천 달러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5,700만 원이죠. 집값이 연봉의 25배라는 말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서울 평균 집값이 평균 연봉의 12, 13배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오클랜드가 2배나 높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산층조차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여러 명이 함께 쉐어하우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클랜드에는 매년 1만 5천 채 이상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주택은 1만 채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교통체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클랜드의 교통체증은 이제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 3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프라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경우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는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취업 비자를 도입해서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달성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주택 문제는 이제 뉴질랜드 사회 전체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800년간 쌓아온 인구 분포의 문제점들이 모두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클랜드의 집값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는 앞서 설명한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집중으로 인한 수요 폭증이 가장 큰 요인이죠. 둘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오클랜드 주변에는 개발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입니다. 오클랜드는 두 개의 항구 사이에 위치한 좁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모두 바다이고 남쪽과 북쪽도 개발하기 어려운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셋째는 건설 비용의 증가입니다. 뉴질랜드는 건설 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자재 운송비가 비싸고 건설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넷째는 투기 수요입니다. 해외 투자자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해외 투자자의 주택 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만 채의 공공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건설 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클랜드 이외 지역의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고임금 일자리는 오클랜드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떠날 이유가 없죠. 게다가 뉴질랜드의 지형적 특성상 대규모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평지도 제한적입니다. 웰링턴은 수도이지만 지형이 험해서 확장의 한계가 있고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위험과 건조한 기후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오클랜드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전체 GDP의 38%가 오클랜드에서 생산됩니다. 인구는 전체의 37%인데 GDP는 38%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클랜드의 경제적 중요성이 인구 비중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집중 현상은 뉴질랜드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율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출산율이 2010년 2.1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호주나 캐나다, 미국 등으로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고급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넷째,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과밀로 인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남섬의 많은 소도시들은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클랜드 메가시티화입니다. 인구 집중이 계속되어 오클랜드 대도시권 인구가 300만 명, 4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뉴질랜드는 사실상 오클랜드와 그 외 지역으로 양분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구 증가 둔화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 개입을 통한 강제적 분산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통해 기업과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을 통한 자연스러운 분산입니다. 원격 근무 기술의 발달로 굳이 오클랜드에 살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분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뉴질랜드의 지리적, 경제적 제약 조건들을 고려할 때 오클랜드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발전 경로를 걷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2,700 크기의 땅에 한국의 10분의 1 인구가 살고 그마저도 한 도시의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뉴질랜드의 80% 무인지대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리적 고립, 늦은 발견, 험준한 지형, 극단적 기후, 목축업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현대의 급속한 도시화까지 800년간 축적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뉴질랜드는 이런 독특한 인구 분포를 유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넓은 땅과 적은 인구, 그리고 극단적인 집중.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정체성이자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